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루 살로메의 생애 제3부 야성의 시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레 1883년 루와 레는 베를린에서 살았다. 그때 니체는 이태리에서 다시 방랑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유쾌하게 얘기했던 삼위일체가 왠지 이상한 이위일체로 변해버렸다. 이상하다는 것은 루와 레가 한 집에서 살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들은 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루는 강한 의지로 자기 오빠의 정열을 억제시켰다. 억지로 하는 이런 독신 생활로 그가 괴롭다는 것을 그녀는 거의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루는 이 이상한 관계에 대해 주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았다. 루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루의 누이 동생으로 지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계획대로 살았으며 이 기간이 그녀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때였다. 루는 젊고 자유로웠으며 집에서 매달 붙여오는 돈으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있었다. 또한 진실한 친구이자 보호자를 갖고 있었으며 재치 있는 대화에 참여했고 자극과 오락거리가 많은 도시에서 살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한 대로 되어갔다. 화려한 인생이었으며 그녀는 인생을 한껏 누렸다. 레는 그녀 곁에서 감동적일이 많지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으며 이것은 그가 항상 타인들의 행동의 동기를 특히 자기와 관계될 때 의심한 데서 온 것이었다. 레는 무사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그가 존경하는 루가 왜 자기를 인생의 반려자로 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레는 그녀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의심했다. 레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루는 자기가 정말 그와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누차 증명해야만 했다. 이건 역시 그녀는 거침없이 해냈지만 그녀가 항상 강조했듯이 길로트에 대한 죄책감만 없었더라면 그녀의 우정은 아마 사랑으로 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마음을 터놓고 함께 있었던 시간에 루는 레에게 자기가 그의 아내가 되어야만 의심이 모두 풀리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도덕적 가책 때문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기엔 길로터의 보이지 않는 존재 말고도 염세주의자적인 레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밤중에 종종 쓸쓸한 베를린 거리를 불안하게 헤맸던 레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루는 그들의 친숙한 관계 때문에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었다. 레는 루의 신뢰를 악용하려고 하면 그들의 우정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단 하나 취할 수 있는 길은 루를 떠나는 것이었다. 레는 이미 로마에서 말비다에게 루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고백했을 때 그녀를 떠나려고 한 적이 있었으며 나중에도 한 번 더 그랬다. 그러나 루의 자의식이 레를 설득시켰으며 레는 그녀가 배당해 준 역할을 했고 그것을 기분 좋게 느끼기까지 하는 것 같았다. 루의 친구들은 그를 루의 시녀라고 불렀으며 이 말 속에 레의 남자로서의 위신에 얼마나 경멸적인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의식하지 않고 루는 이것을 아주 재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레 자신도 이 명칭을 농담으로 그리고 그가 그녀의 주위에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농담은 다시 한번 그 대가를 치렀다. 젊은 예술가와 철학가의 무리로 되어 있는 그녀의 베를린 친구들은
루를 각하라고 불렀다. 이 별명은 그녀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므로 언급할 만하다. 그들은 그녀의 비범한 지성과 귀한 출신에 못지않게 그녀의 강한 성격, 모든 속물적인 덕에 대한 당당한 경멸, 그리고 그녀의 자의식에 경탄했다. 이 서클의 가장 어린 일원이며 유일한 여자였던 루는 활기띤 중심이었으며 사상이 기발하고 생각이 과감했으며 위선과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 이러한 특성은 온갖 종류의 증오와 타부의 무거운 짐을 진 사회에서 남자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젊은 소녀에게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눈부신 재능과 미모를 갖춘 이 러시아 여자가 그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했고 그들이 모두 그녀에게 반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레는 루의 사랑의 행각에 대해서 쓰려고 했으나 연애 사건을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었다. 한 번 이상 레는 분명히 루에게 그녀가 실제로 청혼을 받아들였는지를 근심설에 물었을 것이다. 한 번은 루가 한 젊은이에게 자명종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자명종을 정한 날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결혼 약속으로 여겨도 된다는 조건으로서였다. 곧 그녀는 약속을 잊었고 매우 낙담한 레가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므로 이별하겠다고 말했을 때 루는 깔깔대며 재미있어 했다. 당시 정열적으로 루에게 구애를 한 사람들 중에는 페르디난드 테니스와 헤르만 에빙하우스도 있었다. 루는 테니스를 그는 후에 지도적 독일 사회학자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녀가 만난 사람 중 니체 다음으로 똑똑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총애를 얻으려는 그의 경쟁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실험 심리학을 가르쳤는데 실험 심리학은 루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였다. 이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루에게 가까웠으며 그의 실용주의적 합리주의를 루가 종종 고루하게 느꼈던 레보다도 더 가까웠다. 그렇지만 루는 자유를 누리기보다 항상 레게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이 점에서도 루의 인생의 평면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그녀는 자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구애를 받았고 그들의 사회에서 살고 여행했지만 은둔과 보호를 찾아 항상 다시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처음엔 친구 레에게로, 그리고 나중엔 그녀의 남편 안드레아스에게로. 특기할 만한 것은 루의 우정과 애정 관계들은 항상 높은 정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루는 매력적인 용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남자들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녀의 생동력과 그녀의 활발한 정신력,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녀의 본질 때문이었다. 이러한 신뢰가 니체의 친구인 철학가 파울 도이센이 쓴 다음의 고백이다. 그는 루와 레가 교제했던 베를린의 젊은 지성인들의 서클에 속했다. 루는 그에게 1884년에 출판한 신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라는 자신의 저서를 선사했다. 책을 읽는 동안 루에 대한 나의 사랑이 활활 타올랐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친구 에빙하우스도 이 책을 극구 칭찬했으며 나는 이 책에서 풍부한 정신을 보았고 이 정신에 반해버렸다. 외모에 민감한 레는 루가 자기의 애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호감을 주지 않는 자신의 외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질투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가끔 자존심을 잃고 비꼬는 말을 터뜨릴 때도 있었다. 베를린 서클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루드비히 휘드라는 한 젊은이는 루가 니체의 아름다운 입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고 쓰고 있다. 이 표현은 레를 화나게 했던 것 같다. 레는 비꼬는 투로 루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요? 그 입은 무성한 콧수염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에 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니체가 입을 열면, 그리고 내가 그와 얼마나 자주 얘기했는데요. 입을 자세히 볼 수 있죠. 휘드는 이때 레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며 그럴만 하다고 생각했다. 루 살로메는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그녀의 애교는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다. 또 그녀는 가끔 나이든 진지한 사람들도 희롱하곤 했다. 그녀는 약간 위험스럽게 그리고 아주 미학적으로 말을 꺼내나 결국 듣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두 경쟁자들이 서로 적대하도록 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루와 레어의 공동생활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베를린에서 조그만 집을 빌렸다. 그들이 결혼한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그들이 용납되지 않는 동거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 루와 레가 역시 한동안 살았던 비인에서는 사정이 반대였다. 비인의 집주인들은 그들을 애인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가능한 한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모든 편의를 봐줬다. 루는 이러한 두 견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으며 집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종종 유머스러하게 묘사해서 친구들을 즐겁게 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고지식한 독일 주부들의 당황하는 얼굴을 보는 것을 아주 재미있어 했다. 집 주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부부이거나 애인 중 하나여야만 했으며 그 이상은 상상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한 속물적 견해에 루는 질색했다. 동네 부인네들의 입방아가 심해져서 참을 수 없게 되면 그녀는 이사를 했다. 이렇게 루는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비스마르크 시대의 베를린은 재미있는 곳이었다. 그곳엔 정신적인 자극들이 풍부했으며 루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것을 잘 이용했다. 그녀는 종종 극장에도 가고 음악회에도 가고 강연과 강의를 들었으며 신간 서평도 쓰고 형 이상학자 루투비 헬러의 집에서 철학 세미나도 열었다. 그리고 간혹 소풍도 가고 베를린 교외에 있는 호수에서 보트도 탔으며 소크라테스식의 끝없는 대화도 가졌다. 당시 베를린의 정신적 공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칸트 이후의 거대한 철학 체계들이 실정주의적이며 다윈적인 방향에 의해 점점 더 해체되어 갔다. 자연과학의 승리에 찬 행진이 시작되었고 과학 정신이 인간 사고의 영역을 점점 더 크게 차지했다. 루는 이 시대를 영웅의 시대라고 불렀다. 말비다는 루를 러시아로 쫓아보내려고 애가 달아 있었다. 그는 휘더에서 편지를 써서 루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고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이미 루에게 매료되어 있던 휘드는 루를 찬양하는 보고만 해왔다. 말비다는 이 감격에 넘친 보고를 고개를 갸웃거리며 읽을 뿐이었다. 루는 니체뿐 아니라 말비다 자신마저도 고통스럽게 실망시켰기 때문이었다. 루의 품행은 모든 예의의 개념에 맞지 않았다. 엘리자베트가 그 소녀를 모든 여성에 대한 수치라고 말했을 때 말비다는 엘리자베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남자들은 분명히 여성의 성격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 모두가 루를 찬미하여 부른 노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그녀가 러시아로 빨리 돌아가면 갈수록 모든 관계자들에게는 더 좋았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독일을 떠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녀의 가족에게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측근자들이 루에게 가한 공격을 막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레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기 어머니마저 루의 적들의 편인 것이 레에게는 특히 고통스러웠다. 곤궁에 빠져 있으면서도 레는 그의 형 게오르크에게 가서 이해와 도움을 청했다. 게오르크는 가족 중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루를 훨씬 좋게 말했던 것 같다.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 특히 레의 도박열에 가난한 경솔한 그의 아우에게 루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게에 종종 무거운 부담이 되는 노름돈을 즉시 붙여달라는 내용의 속달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점에서 루의 영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전했다. 엘리자베트의 증오가 극도에 달했던 1883년 봄과 여름의 위험한 몇 달 동안 게오르크의 도움은 아주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살롬의 부인이 자기 딸을 비난하는 소리에 불안하여 루를 러시아로 불러들일 위험은 항상 있었다. 그녀는 다달이 루에게 붙여주는 생활비를 끊어버리거나 아들 중 하나를 시켜 강제로라도 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할 수 있었다. 루는 자기가 베를린에서 즐겁게 지낼 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할 수 없는 진지한 연구에 몰두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책 한 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루가 쓴 책은 그녀의 가족에게 엘리자베트의 비방이 근거 없다는 증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대도시 베를린의 산지에 있는 정신을 산란시키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그녀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것만이 미심쩍을 뿐이었다. 루의 건강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는 몇 달 동안 남쪽에서 보내자고 제의했다. 루는 기꺼이 레와 함께 여행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 있었으므로 그들의 매달 송금액은 250마르크에 달했는데 이것은 당시로는 상당한 액수였다. 그들은 좋은 데서 살 수 있었다. 베를린을 떠나자는 제의를 레는 아마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 했을 것이다. 자기 친구들이 루에게 너무나 신경을 쓰는 것이 레는 괴로웠다. 그녀가 여태까지 모든 결혼 신청을 거부해온 것은 확실하지만 어쨌든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만 루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기대로 그는 기쁨에 넘쳤다. 그들은 전원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요양지 메란으로 갔다. 그곳에서 산과 숲과 강에 둘러싸여 그들은 책을 썼다. 루는 심리적 장편소설, 신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를, 레는 철학 논문, 양심의 생성을 썼다. 그녀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려고 되는 대로 썼을 뿐인 자기 책이 나중에 쓴 어떤 책보다 더 좋은 비평을 얻었다는 것을 루는 아주 재미있어 했다. 하르트 형제처럼 노련한 비평가들까지도 이 소설을 칭찬했다. 이 소설이 아주 다른 두 구성 요소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몰랐을 것이다. 한 부분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대한 루의 페스트부르크에서의 노트이며 다른 한 부분은 원래는 시로 쓰여진 아주 다정한 사랑의 이야기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루의 처녀작이 문학적 가치는 거의 없으나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사고의 깊이는 인정할 것이다. 그녀의 다른 책들이 모두 그렇듯이 이 책도 자전적인 특색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다. 즉, 인간이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루가 신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를 쓴 것은 23살 때였다. 이 책은 그녀가 노린 목적을 이루어 주었다. 그녀의 가족과 측근의 눈에 루는 이제 지성적인 여류 작가로 비춰졌으며 따라서 그녀는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진실로 자유를 누린 때는 그때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첫 번째 책을 쓴 후에 너무나 많은 사교 생활을 해야 했으므로 계속해서 작품을 쓸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5년 후에야 겨우 그것도 새로운 인생의 위기로 인하여 진지하게 작품을 쓰게 된다. 메란에서 책을 쓴 몇 달 동안 그녀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튼튼해진 아주 다른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그녀 자신이 말하고 있다. 어릴 때 종종 발작했던 졸도와 해수가 깨끗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이 베를린의 비평가들에게서 얻은 좋은 비평을 빼놓더라도 지필은 그녀 개인으로 볼 때도 아주 유익한 일이었다.
그녀의 심리적 통찰력, 사실 놀라운 것이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그녀가 신앙과 사유의 낡은 갈등을 과감하게 다룬 용기를 칭찬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비평가들이 이 책의 저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그러나 루는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마 남자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것이 더 성과가 있으리라는 생각해서 헨리 루라는 익명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이 책에 대한 레어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죽음의 욕구가 삶의 의지보다 강한 주인공 쿠노의 동생 루돌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니체는 루어의 반소설이 갖고 있는 모든 형식적 요소가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제 자체는 심각하며 수준 높다. 이 소녀를 끌어올리는 것이 분명히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마도 영원히 남성적인 것이리라. 레는 자기 자신의 책에 너무 몰두해서 루어의 소설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 같다. 레의 논문도 역시 노리는 바가 있었다. 그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대학 교수로 초빙되기를 바랬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의 최고의 명예욕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레의 논문은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철학과에 제출한 것이었다. 논문이 통과되면 그에겐 간절히 바래왔던 대학 교수 생활이 열릴 것이었다. 레는 당시의 젊은 철학자들 중에 많은 친구가 있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고 이미 많은 토론에서 발표한 바 있는 주제를 책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교수 생활이 열리리라고 믿었던 것은 착오였다. 1884년 여름 메란에서 돌아와서 책을 제출했으나 그는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니체는 이 책을 내용 없고 지루하고 형편없는 책이라고 혹평했으며 루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루의 성공적인 데뷔는 레의 실패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철학과에서 그의 논문이 반환되어 오자 레는 대학 교수가 되려는 희망을 묻어버리고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개업하지 않아도 됐다. 그는 병원에 갈 처지가 못 되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다. 철학 공부의 목적과는 아주 달리 그는 목적의식을 갖고 사심없이 이 이상을 위해 그의 여생을 바쳤다. 철학가로서 그는 사심없는 행동이란 없다고 주장했었지만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즉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고 허영에 차 있다. 이 평등에 의하면 어떠한 우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로서 그는 그 옛날 얘기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사성을 보여줬다. 환자들은 구제할 길 없는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그들을 돕는 이 조용하고 검소한 남자에게서 성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레가 항상 외롭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고독한 방랑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보낸 루 때문에 레가 비탄에 잠겨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레는 루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용서하지도 않았다. 루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들의 우정은 이미 메란에서 또는 그들의 책이 서로 다른 비평을 받았을 때 끝났던 것 같다. 의학을 공부하려는 레의 결심은 그들 두 사람의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들은 한 집에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레는 자기 공부에 몰두해야만 했고 철학 토론을 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반면에 루는 그녀의 책이 거둔 성과로 인하여 점점 더 넓은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녀가 여류 작가라는 비밀이 오래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루는 성공을 거둔 젊은 여류 작가로서 대단한 명성을 누렸다. 레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고 주말만은 루와 함께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들의 우정이 평생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들은 이 일시적인 이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루가 프리드리히 칼 안드레아스와 만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레는 루가 언젠가 청혼을 거부할 수 없는 남자를 알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레는 조금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루는 우선 레에게 자기가 안드레아스를 알게 되었고 레가 찬성한다면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레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녀가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엔 자기에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루가 자기는 안드레아스와 약혼했고 그들의 우정을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결혼하리라는 것을 알렸을 때 레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처참하게 사기당한 기분을 느꼈다. 그에겐 남을 비난하는 기질이 없었으므로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그의 작별은 루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밤늦게 그는 갔다. 그리고 몇 분 후 거리에서 돌아왔다. 비가 억세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갔다. 그러나 곧 다시 와서 책 한 권을 가져갔다. 그가 가버리고 나니 벌써 아침이 되었다. 나는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다. 비가 그친 거리 위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 잃은 별들이 비치고 있었다. 창문에서 몸을 돌렸을 때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어릴 때의 조그만 사진이 등잔불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접혀 있었던 사진 뒤쪽에 슬프다, 찾지 마라 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루는 레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속에 레는 종종 비통한 표정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그러한 아주 특히 무시무시한 카프카식의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의 파티에 갔었는데 그들 중에 파울레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나 레를 찾지 못하자 혹시나 하고 외투를 걸어놓은 탈의실로 발길을 돌렸다. 내 시선은 불룩한 배를 한 낯선 사람에게 쏠렸다. 그는 외투들 뒤에서 조용히 두 손을 포개고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살찐 사자의 가면을 씌운 것 같이 두 눈을 내리덮고 있는 퉁퉁 부어오른 지방층으로 된 그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해, 그렇지 않아? 라고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1901년 10월 28일 한 노동자가 그를 발견했다. 레는 루와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집에서 가까운 가파른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자살일까? 그것을 루는 평생 동안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의 비극적이고 신비에 찬 죽음은 오랫동안 그녀의 운명에 그림자를 던졌다. 안드레아스. 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한 낯선 사나이의 출현은 레와 그녀의 베를린 친구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다. 루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낯선 남자의 정열에는 루 자신마저도 당황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의 의지력을 압도하는 한 남자의 운명적 힘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루는 레의 도움을 구했지만 레는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았다. 루는 안드레아스를 계속 만나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레가 만일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그들의 우정은 구제되었을 것이다. 또한 루의 사랑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레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자 그녀는 운명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을 내맡겼다. 운명이란 그녀가 26에 결국 물리칠 수 없는 애인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는 자기가 갑작스런 감각적 욕구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사람의 운명과 비극적으로 얽히게 됐다는 의미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근원적인 힘으로서의 운명을 말한다. 루는 말년에 이르기까지도 안드레아스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힘을 생각할 때면 전율하곤 했다. 루는 오빠 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배반한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어느 날 갑자기 루 앞에 나타나 프리드리 칼 안드레아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처음부터 운명의 사자로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격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인상을 주었으며 온화한 학자의 모습이었고 수도승처럼 보였다. 검은 콧수염과 무성한 머리칼에 둘러싸인 얼굴과 인상적인 암갈색의 눈은 무언가 이색적인 매력을 풍겼으며 옷차림은 아주 수수해 보였다. 루보다 몇 센치 작은 땅딸막한 체구로 인해 그는 검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다. 그녀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아마도 갑자기 그녀의 문 앞에서 오락가락 날던 이상한 새라는 첫인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해놓고 그것으로 일이 심각하게 뒤얽히면 종종 놀라곤 했다. 그러나 평생을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을 구속시키려 했다는 것은 그녀 자신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단지 그녀는 자신은 물론 안드레아스도 책임이 없으며 모든 것은 운명이 결정한 대로였다고만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루를 만났을 때 안드레아스는 중년이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끝에서 온 것처럼 먼 길을 걸어왔었다. 그 인생 이야기는 마치 천일 야화처럼 들린다. 그는 인도네시아 태생이었다. 19세기 초 그의 외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착하여 유능한 의사로서 유복하게 살았으며 귀여운 한 말레이시아 처녀와 결혼했다. 동서양이 이상하게 조화를 이룬 이러한 관계의 산물인 안드레아스의 어머니는 바가라 투니라라는 왕족 혈통의 한 페르시아 가문의 후예와 결혼했다. 이렇게 충분히 이국적인 유산을 가진 젊은이는 1846년 자바섬에 있는 바티비아에서 태어나 그의 유년기를 거기서 보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은 독일로 돌아와 함부르크에 정착했다. 어린 안드레아스는 우선 가정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제네바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했다. 거기서 뛰어난 인도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곧 비상한 언어적 재질로 인하여 눈에 띄게 되었다. 집에서는 독일어와 영어를 배웠으며 아마 홀랜드어도 약간 배웠을 것이다. 제네바에서 그는 불어를 마스터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다. 언어에 대한 그의 관심은 언어 자체만이 아니라 문화 영역의 전체 모습을 결정하는 역사적, 지리적, 인종적, 경제적 국면의 넓은 영역을 포함했다. 그는 언어를 한 민족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수중에 넣어야 하는 열쇠로 보았다. 제네바 김나지움에서 졸업시험을 치른 후 그는 이러한 생각으로 할레, 에어랑겐, 괴팅겐, 라이브이치 대학에서 의학 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선조의 언어인 페르시아어에 몰두했고 1868년 중세 페르시아의 문자체계와 음성체계에 대한 논문으로 에어랑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밖에도 생물학을 공부했고 의학 강의도 들었는데 여기서 얻은 지식이 훗날 그가 동양을 여행할 때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 그는 덴마크에서 2년간을 열렬한 연구 생활로 보냈다. 코펜하겐 도서관에서 그는 출판되지 않은 페르시아의 문서들을 연구했으며 페르시아어의 발달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그는 또한 베스트가르, 파우벨, 트랭커, 톰슨 같은 덴마크의 지도적인 동양학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게오르크 브란데스트로부터 스칸디나비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보불 전쟁이 터지자 그는 독일로 돌아와야만 했고 징집되어 르만 전투에 참가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키일 대학으로 갔다. 팔레비 언어 분야에서의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교수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고대 동양 언어학의 당면 문제인 아주 복잡한 원문 비평과 언어 이론에 완전히 정통했으며 그의 전공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2년에 걸쳐 지칠 줄 모르고 연구를 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를 주저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의 지식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닌 것 같으며 그의 논정력이 그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평생 그랬듯이 당시에도 저 비극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식과 논정력의 간격은 비상한 재능을 가진 학자들에게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론적 지식을 실제의 경험으로 보충할 전망이 있어 보이는 당시의 한 사건에 의해서 그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을 일시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프러시아 문부성은 금성의 궤도를 천문학적으로 관찰할 탐험대를 페르시아로 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안드레아스는 문부성에 가서 이 탐험대에 자기도 끼워달라고 부탁했다. 중세 페르시아의 비문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그가 즉석에서 쓴 진정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안드레아스는 탐험대의 고고학 대표로 임명되었고 이로써 그는 선조의 고향을 가볼 기회를 얻었다. 여행은 예상치 못한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1875년 7월 안드레아스는 페르시아로 가는 도중에 봄베이에서 심한 콜레라에 걸려 여러 날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그가 이 공백을 7, 8세기에 인도에 망명한 페르시아인의 후예인 조로아스터 교도들의 종교적 풍습을 연구하는 데 이용하긴 했지만 1876년 1월 그가 마침내 페르시아에 도착했을 때 탐험대의 일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베를린으로 보낸 안드레아스의 보고서는 오해되어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오만한 거부였다. 그는 한 푼도 없었으면서 자비로라도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면허 의사 노릇도 하고 때로는 공무원까지 하는 등 그는 상당 기간을 페르시아의 우체국에 근무하기도 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6년을 지냈다. 여행을 연장한 바람에 그는 페르시아의 방방곡곡을 구경했으며 페르시아어의 여러 방언을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페르시아 언어의 발달사에 대한 그의 후일의 연구에 중대한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 언어 연구 외에도 그는 역사, 고고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해냈으며 페르시아의 생물 분포까지도 연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파충류학같이 별난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었으며 진귀한 동식물들을 많이 수집하여 독일로 가지고 왔다. 무면허 의사로서 안드레아스는 거의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근동에는 흔한 눈병을 신기하게 치료한 바람에 그는 유명인이 되었다. 어린애의 눈을 두꺼운 층으로 뒤덮고 있는 지독한 고름을 질산은으로 태워 없앰으로써 어린애의 시력을 회복시켰던 것이다. 또 성병에 걸린 벨루시스탄의 한 군주를 동양의 후추류에서 그가 직접 조제한 약으로 치료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한 행위로 그는 현자의 명성을 얻었으며 페르시아의 지배 계급과 접촉할 길이 트였다. 그는 자주 호화찬란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으며 가수의 노래를 즐기고 무녀의 춤을 감상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자 그의 내부에선 페르시아 황금 시대에 대한 연구열이 피어올라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 문자 해독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내부에선 왕족인 선조의 정신이 깨어났다. 안드레아스는 더 이상 옛 원문들을 해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기 종족의 과거를 가지각색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일만이 중요했다. 서양 지향적인 그의 정신에 특히 깊은 인상을 준 것은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볼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의 신비로운 일치였다. 산속 동물에서 사자를 찾아내서 단도 하나만을 들고 생사를 걸고 도전적으로 싸움을 거는 한 젊은 페르시아인을 보고 그는 아시리아의 부조를 연상할 정도였다. 위험한 경기에서 얻은 상처를 자랑스럽게 자기에게 보여주는 이 사자 사냥꾼의 모습에서 안드레아스는 인간과 동물 간의 깊고 근원적인 유사성을 감지했다. 점점 더 그는 동양적 생활 방식에 적응하여 민중의 소박한 풍속을 배웠고
들판에서 살면서 동물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상한 기술을 터득했다. 후일 그는 독일에서 새벽녘이면 동물처럼 날렵한 동작으로 정원을 빠져나가 고함을 쳐서 여러 번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한 번은 개가 집을 잘 지키나를 시험해 보려고 옷을 벗고 보이지 않게 살금살금 개한테 기어간 적도 있었다. 자기 주인이 옷을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가 놀라서 대들지는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면서 비켜섰을 때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부드럽게 개를 끌어안았다. 그러한 일들로 안드레아스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의 학문적 명성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페르시아에서 6년을 지낸 후 1882년 1월에 한 군주의 여행 수행원으로 독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지위나 학문적 업적이 없었어도 그의 인생은 완전한 힘에 넘쳐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자결하는 태양에 몸을 맡겼었기 때문에 그의 시력은 상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몸을 보호해야만 했고 연구를 계속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베를린에서 관리와 상인들에게 홀랜드어, 페르시아어, 아라비아어를 가르쳤다. 또한 얼마 동안 베를린 사관학교에 근무하면서 터키 장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근동의 학문적 잠재력에 대한 비교적 긴 전문가들에게서 격찬받은 논문을 쓰기도 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근동 지역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관심과 군사 사절단을 그곳에 파견하려는 정책적인 배려에서 1887년 베를린에 동양어 교육기관이 창립되게 되었다. 안드레아스는 페르시아어 선생 자리를 얻었다. 후에는 터키어도. 그는 그때 41살이었다. 인생의 이 시기에 그는 루를 만났다. 그들의 만남이 그녀에게 운명적이었다면 그것은 안드레아스에게도 그에 못지않게 운명적이었다. 그가 왜 그녀를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는 루의 책을 읽고 친구 중 하나에게 이 비범한 젊은 러시아 여자에 관해 물었을지도 모른다. 니체나 또 그 이후의 다른 많은 남자들처럼 안드레아스도 첫 순간부터 그녀를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안드레아스에게도 결혼에 대한 그녀의 혐오와 레와의 우정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다. 안드레아스는 그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의 접근 시도에 단호하게 저항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열렬하게 그녀에게 구애했고 심지어는 결혼하더라도 그녀가 레와의 우정을 계속해도 줬다는 조건을 내걸기까지 했다. 동양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남자가 여자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정열적이고 오만한 남자가 이러한 조건을 내걸기까지에는 상당한 자기 극복을 치러야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루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자기가 루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믿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확신은 그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왜냐하면 루에게 자기 사랑을 강요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나머지 안드레아스는 그녀를 획득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자살 기도였다. 루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약혼 전야에 살인자라는 끔찍한 누명을 쓸 뻔했다. 안드레아스는 그때 짤막하고 묵직한 호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녔다. 그날 밤 그 칼은 우리가 마주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움직여 칼을 잡고는 갑자기 자기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반은 정신이 나간 채 거리로 뛰쳐나가 이리저리 외과 의사를 찾아다녔다. 의사가 의식불명인 안드레아스를 진찰하면서 중얼거린 몇 마디 말과 동정으로 보아 나는 칼을 집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의사의 의혹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칼이 심장에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드레아스는 생명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그가 왜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약혼 전날 밤 칼을 잡았다는 상황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 루는 안드레아스가 자기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고 항상 강조했다. 그녀가 그에게 결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자 자살을 기도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안드레아스의 자살 기도로 루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루는 억지로 그의 아내가 되지는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혈극은 마치 풀려날 수 없는 사슬처럼 그들을 서로 묶었고 반세기를 루는 안드레아스의 아내라고 불렸으나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려는 안드레아스의 모든 시도는 루의 오만한 거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결혼 초 몇 년은 지옥이 되었다. 루는 그들이 극도로 절망하여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자는 생각을 했던 여러 순간들을 말하고 있다. 다혈질이며 노련한 남자인 안드레아스는 결혼 초에는 자기가 어린 아내의 저항을 꺾는 데 성공했다고 확고하게 믿었다. 한 번은 루가 잠든 사이에 안드레아스가 갑작스런 충동에 못 이겨 그를 덮친 적이 있었다. 잠결에도 그녀는 안드레아스의 신음소리에 완전히 잠이 깰 때까지 계속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으며 깨고 나서 자기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는 것이다. 루가 남편에게 결혼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녀는 쌀쌀하지도 않았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애정생활의 자연스러운 절정은 육체의 결합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의 격렬한 접근 시도에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녀가 그에게서 남편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안드레아스는 루보다 15살이나 위였고 훨씬 더 풍부한 경험으로 보아도 사실상 그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루에게는 또한 살로메 장군의 기질과 함께 어떤 성격상의 그리고 감정상의 독특한 점도 있었다. 루는 그가 자기를 종종 딸내미라고 불렀고 한편 자기도 남편에게 노인네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루가 안드레아스에게 애정을 느꼈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접근하려고 하면 그녀의 마음에는 근친상간을 범한다는 불안감이 일었던 것이었다. 안드레아스에게 몸을 거부한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오만이나 고집으로 볼 수는 없으며 흔히 말하는 세디즘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잠재의식의 뿌리박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안드레아스가 왜 끝내 루가 바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잡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안드레아스는 결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녀가 이혼을 제의했을 때의 대답은 이러했다. 당신은 내 아내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이때 그의 말에는 전혀 비통한 기미가 없었다고 루는 강조했다. 안드레아스는 단지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리라. 그들의 긴장에 찬 처음 몇 해 동안의 결혼 생활의 위기는 루가 작가이며 정치가인 게오르크 레드부어를 알게 되었을 때 왔다. 루는 의지력이 강한 이 남자로 인하여 심한 감정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레드부어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며 또 안드레아스와의 결혼이 기만이며 그리고 그것은 결혼 반지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명백히 납득시켰다. 깜짝 놀란 루는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의심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고통스러운 비밀은 그녀의 남편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레드부어의 강렬한 개성과 애정이 그녀를 깊이 움직였으며 한순간 그녀는 마음이 흔들려 자기가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라고 자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제정신을 찾고 남편의 격정적 기질 때문에 그런 비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안드레아스가 그것을 알았다면 끔찍한 복수를 했을 것이다. 그는 루어의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레드부어와의 우정을 강제적으로 끊게 했다. 이 강압에 루는 따랐으나 다음 몇 달 동안 그들의 비극적 결혼 생활은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되었다. 운명적으로 묶여있는 이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싸움으로 폭발했다. 루는 남편의 뜻에 저항하여 자신의 자유를 요구했다. 안드레아스는 언제나처럼 이혼을 거부했으므로 그녀는 안드레아스가
자기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이 잘 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루는 자기가 요구한 것과 같은 권리를 남편에게도 허용해야 했으며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치면 살림을 그만두기로 했다. 몇 달에 걸친 격렬한 싸움 끝에 일종의 협정이 체결됐다. 그로부터 루는 겉으로는 구속되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로웠다. 이제 그녀는 여러 해에 걸친 긴 유럽 여행을 하게 됐다. 그때가 안드레아스에게는 가장 비통한 실망의 몇 해였다. 모든 일이 실패였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는 상관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어학 강의 실습을 너무 등한시한 나머지 연구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비난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이 기관의 주된 과제는 외교관과 사업가의 양성에 있지 학자 양성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든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역사적, 고고학적, 문학적 문제에도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전체 과정 속에서만 언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지 그 외의 가능성은 없다는 그의 주장은 논쟁까지 불러일으켰다. 독일은 근동에서의 무역과 군사정책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그런 이상주의적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할 시간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에게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는 그런 말에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급한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동양인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며 시간표 같은 것은 마음 편하게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안드레아스는 파면당했다. 그는 파면이 자신을 제거시키기 위한 음모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문부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대학이나 국립교육기관에 취직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는 다시 가정교사를 하고 회사나 상업잡지의 청탁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살림은커녕 그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매우 불안한 생계비였다. 다행히 루는 여전히 집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문학 잡지에 글을 계속 씀으로써 약간의 고려 수입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지만 자기 아내의 힘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 안드레아스에게는 압박감을 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루는 그에게서 독립해 있었고 여행하고 싶을 때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안드레아스도 이따금씩 그녀를 동반했으나 그는 대개 베를린 집에 남아서 루가 고용한 가정부의 시중을 받았다. 이 말이라는 단순한 여자는 필요 불가결한 사람이 되었으며 아마 루가 한 모든 일을 대신 알아서 한 것 같다. 1903년 안드레아스가 괴팅겐 대학에서 언어학 광자를 얻어 마침내 교수 생활을 시작하자 하녀 마리도 함께 이사하여 하인베르크에서 집안일을 돌봤다. 그녀는 사생아를 낳았으며 그중 하나는 어려서 죽어 안드레아스를 아주 슬프게 했다. 마리엔이라는 또 다른 아이는 자라서 결혼했으며 자기 어머니와 안드레아스가 죽은 후에도 계속 루와 함께 살았다. 1937년 루가 죽었을 때 그녀가 마리엔을 자기 재산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안드레아스는 루와 43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으며 84세의 나이로 그의 결혼 생활과 똑같이 파라독스에 찬 일생을 끝냈다. 학문적으로도 그는 불행했다. 학자적인 분석의 사고라는 서구적 전통이 그의 강한 직관적 정신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더욱이 완전주의자였던 그는 일체의 미완된 것, 철저히 숙고되지 않은 것, 그리고 지나치게 서둘러진 것을 증오했다. 자기 연구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평생 동안 갖고는 있었지만 그의 주전은 결국 쓰여지지 못했다. 발표된 그의 논문에는 흔히 상세한 증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 것들을 구자스럽게 서술한다는 것은 치사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에서 그것도 밤에만 강의를 했다. 괴팅겐 동료들은 이런 괴팍한 강의에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반면 안드레아스와 며칠 밤 내내 함께 공부한 극히 소수의 학생들은 그를 선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중했다. 그들 중 하나는 페르시아 언어학 세미나를 들으러 갔을 때 받은 안드레아스의 첫 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커다란 창문으로 괴팅겐의 계곡과 멀리 구렁들이
점점이 바라다 보이는 낡은 방에서 검은 콧수염을 기른 땅딸막한 남자가 오랜 옛 친구나 되는 것처럼 나를 맞아들였다. 내 앞에는 내가 한자도 읽을 수 없는 아베스타 경전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내 머리에는 에집트에서 가져온 아랍어로 된 파피루스, 사산 왕조의 경전, 중국 여행기, 야콥 그린과 프란츠 보브의 초기 작품, 이텔릭처의 팔레비어, 그리고 중세 페르시아의 비문으로 뒤죽박죽 되었다. 이것들로 몇 시간 후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지만 나는 행복감과 양양한 기분을 느꼈다. 이러한 이상한 방법에 따라 안드레아스는 자기 제자 중 몇 명을 손꼽히는 유럽의 동양학자로 만들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연구 업적을 많이 이용했고 또한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비통스럽게 여겼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동료들이 채 여물지도 않은 생각을 마구 발표해내는 것밖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불만을 터뜨리는 일은 잠깐일 뿐이었다.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불운에 대해 오래 화를 내기엔 너무도 생명력 있는 본성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문자로 표현될 날이 올 것이니 너무 성급히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거의 80의 생일날까지도 그는 그가 연구한 문제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적어도 50년은 더 씨름해야 할 문제들을 적은 긴 리스트로 생일을 축하하러 온 그의 동료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젊은이처럼 신선하고 탄력 있는 그의 정신은 그를 도와 많은 실망을 딛고 일어서게 했다. 그가 낙담한 모습을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바로 거기에 그의 인격의 신비가 있었다. 그의 인생과 결혼 생활이 지니고 있는 문제성에 엄연히 등을 돌리고 그는 한 옛 문화에 몰두했다. 그곳이 그의 고향이었으며 거기서 그는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을 때 그는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끝까지 남았다는 것을 아주 만족해 했다. 안드레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룰을 결코 소유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결코 그녀를 잃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룰은 항상 결국엔 안드레아스에게로 다시 되돌아갔으니까.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